자, 설장수의 어옹이라는 한시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옹이 늙은 어부를 말하는 거야. 그럼 늙은 어부가 과거의 고전시가 고전문학 작품 중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면 자연 속에 살아가고 은일자로서 살아가고 안분지족하는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자연 속에 살아가는 만족감을 드러낸단 말이야. 이 한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다만 이 어옹이라는 한시에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자연적인 어떤 이미지하고 세속적인 이미지, 요것들이 대립되어 있단 말이야. 시어들 속에서 자연적인 것과 세속적인 삶과 구분을 좀 하면 되는 거야. 자, 바로 들어갈게. 자, 7글자 8줄 7원율시 한시 한번 볼게. 헛된 명예, 이거 뭔데? 세속적 삶이지, 그치? 이루려 조급하게 살지 않고, 조급하다? 막 굉장히 급하다라는 뜻인데, 요거에 반대되는 삶은 자연 속에 유유자적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연 속에 살아가는 안분지족이라면 조급하게 살면 안 되는 거고, 헛된 명예를 쫓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헛된 명예는 부정적 이미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조급하게 사는 것도 부정적 이미지. 근데 여기는 조급하게 살지 말자 그랬으니까, 살지 않고 그랬으니까 유유자적, 자연 속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조급하게 살지 않고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수운향. 자, 이 수운향은 그냥 이상적 세계라고 생각하면 되고, 화자가 쫓는 공간이야.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헛된 명예하고 반대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수운향을 쫓으며 살아가네. 그러니까 헛된 명예는 멀리하고 수운향, 이상적인 세계를 쫓으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한 거야. 그렇다면 화자는 여기서는 헛된 명예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지. 그 다음에 수운향 같은 이상적 세계, 여기서는 다른 말로 하면 자연 속에 살아가는 게 수운향이 되겠지, 그지? 야, 여기까지가 원래 한시는 4단 구성이 수함경미 이렇게 뭐 기승전결과 똑같은 건데 이름만 다른 거야. 수함경미 두 줄 해서 1, 2, 9가 수련이라고 하는데 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끝났어. 그 다음에 넓은 호수에 봄은 따사로워 안개가 천리에 퍼지고. 자, 그러면 어옹이라고 했으니까 호수는 공간적 배경이 되겠네, 그지? 봄은 계절적 배경이 되겠고, 안개가 천리에 퍼진대. 와, 일종의 과장이고, 안개가 많이 끼었다라는 뜻인데 천리에 퍼진대, 과장. 그 다음에 예스런 언덕, 넓은 호수랑 똑같이 공간적 배경이야. 호수가 있고요, 넓은 호수가 있고 옆에 예스러운 언덕이 있는 거지. 가을은 그럼 가을날이니까 또 계절적 배경이네. 봄에는 안개가 천리에 퍼지고, 가을에는 높아 달이 한 척의 배로구나. 달이 한 척의 배래. 달 이퀄 배. 그러니까 은유법이지. 여기까지가 함년, 그러니까 두함경미, 수함경미의 함년에 해당하고 394구가 바로 그렇다. 여기서는 계절이 봄하고 계절이 가을을 얘기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해서 뭐 아름답다, 신비롭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표현법은 천리에 퍼지는 건 과장, 달이 한 척의 배, 이건 은유라고 보면 돼. 자, 세 번째 수함경, 경 한번 볼게. 자줏빛 거리의 홍진. 자, 홍진이란 말이 헛된 명예를 쫓는 속세를 말하는 거니까 역시 부정적 공간이고, 꿈자리에서도 가지 않으리. 얼마나 세속적 삶이 징글징글했으면 꿈에서도 가고 싶지 않대. 자, 그 얘기는 화자는 여기에 머물겠다, 떠나지 않겠다. 여기 아까 수운향, 이 어촌, 자연,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게 꿈자리에서도 가지 않으리. 뭐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고, 초록빛 도롱의 삿갓으로 함께 걷고 함께 사라지네. 자, 삿갓은 여기서는 뭐 어부의 차림새 중에 하나겠지, 그지? 삿갓을 쓰고 있는 게 어부니까. 소박한 차림이 도롱이의 삿갓. 도롱이는 우비야, 우비. 여름에 비 올 때 입는 옷이야. 그 다음에 초록빛 나스가 이건 색채 이미지가 되겠지, 그지? 색채 이미지. 함께 걷고 함께 사라지네 라고 돼 있어. 자줏빛은 붉은 계열이고 초록빛은 푸른 계열이잖아. 그래서 자줏빛과 초록빛은 색채의 대비를 말하는 거고, 삿갓은 자연에 살고 있는 어부의 차림이란 말이야. 도롱이의 삿갓. 여기가 이제 경년에 해당되고 5969, 이건 소박한 삶, 자연 속에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특히 속세라는 부정적 공간, 자줏빛 거리의 홍진, 이걸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 있어. 마지막 미련 볼게. 미련. 뱃노래 한 가락이 흥취에 젖었으니. 자, 그러면 지금 어부가 있잖아. 자기 삶에 만족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청각적 심상이고, 흥취에 젖었으니 어찌 인간 세상 옥당벼슬, 인간 세상 옥당벼슬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헛된 명예에 해당되는 거고, 인간 세상의 옥당벼슬 부러워하겠는가? 부러워하지 않죠. 서리적 표현이 나왔다. 그럼 결국은 속세의 삶은 경계하고 멀리하고 싶고, 강우의 삶에 대해서 동경하고 만족해한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자연적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까? 수은 향이라는 게 나왔고, 뭐 봄도 나왔고, 안개도 나왔고, 가을도 나왔고, 언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달도 떠 있으니까 도롱이, 삿갓도 긍정, 뱃노래 그리고 흥겨움, 흥취 이런 것도 다 건강하고 소박하고 만족한 어부의 삶을 이야기한 건데 얘네들은 다 긍정이야. 그럼 요거하고 대비되는 부정적인 게 나오는데 이게 더 중요하겠지. 그치? 헛된 명예, 첫째 줄에 나온 헛된 명예, 자줏빛거리의 홍진, 자줏빛거리도 그렇고 홍진도 그렇고 홍진은 원래 붉은 먼지라는 뜻이야. 이게 이제 속세를 가리키는 말인데 뭐 풍진이라는 말도 있고 홍진에 비슷한 말, 풍진, 홍진, 그 다음에 진세, 먼지 같은 세상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속세를 가리키는 말들이란 말이야. 인간 세상이라고도 불러. 인간 세상이니까 인간이라고도 불러. 그다음에 옥당벼슬은 헛된 명예에 해당된다. 이거 다 전부 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들이야. 화자가. 그다음에 색채의 대비인데 자줏빛하고 비슷한 붉은색 나왔고요. 초록빛하고 비슷한 푸른색. 요것들이 색채의 대조를 이룬다. 자줏빛은 붉은색인데 아까 홍진에 붉은 홍자를 썼으니까 이게 속세와 관련된 거고, 초록빛 요거는 자연에 해당된다. 아까 초록빛 도롱이도 나왔잖아. 삿갓도 푸르고 이런 것들이야. 어흥은 늙은 어부, 물고기 잡는 늙은 어부란 뜻의 제목인데 결국은 은일자가 숨어 사는 사람인데 이게 숨는다는 게 죄지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저기 자연 속에 깊숙이 자연에 매몰돼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은일자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게 바로 강호에서 살아가는 은일자의 만족감을 드러낸 거다. 그게 어흥이란 말이야. 알았니? 계절은 봄도 나왔고요. 가을도 나왔어. 그 다음에 홍진이라는 지어가 아까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하면 붉은 먼지고 속세를 말하는 거야. 그다음에 청약이라는 말이 있어. 청량. 이거 어부사시에 보면 청량립 이렇게 나오거든. 똑같은 말이야. 청량이라는 말이 푸른 삿갓을 의미하는 거다. 그럼 둘은 반대겠네요. 네, 반대 맞지. 자, 이 한시 어흥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는 긍정과 부정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나왔어. 색채의 대비도 또 있다. 그 다음에 유유자적한 삶의 태도. 그게 첫 번째 줄에 나온 거야. 유유자적. 조급하게 굴지 않는다. 유유자적한 삶의 태도 나오고요. 이미지를 보면 시각적 이미지하고 청각적 이미지. 뱃노래 소리는 청각적이고 시각적이건 뭐 초록빛 이런 것들이 시각적이다. 그 다음에 서리법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지. 그지? 서리법에는 그 뱃노래 훔친 만족감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어흥이었어. 자,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인데 가사 작품 성산별곡 한번 볼게. 이런 걸 보통 어흥도 그렇지만 강호가도라 그래. 강호가도. 그러니까 강호라는 말이 강과 호수인데 이게 대유적 표현으로 본다면 이게 자연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 속에 묻혀서 만족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노래한 시가 강호가도란 말이에요. 보통 양반들이 관직에서 물러나가지고 떠나는 곳이 자연이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군자의 마지막 도덕성을 기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안식처라고 생각들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벼슬에서 물러나거나 쫓겨나거나 자연의 귀의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관례처럼 되어 있어. 그리고 귀거래사라는 도연명의 작품 중에 귀거래사라는 게 있는데 그 귀거래가 바로 자연 속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 이 성산별곡은 작품 전체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추나 추동, 서사가 있고 추나 추동, 결사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계절이 막 달라지는 거지. 봄의 모습,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의 순환, 계절의 어떤 흐름대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순옥특강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 본문하고 천천히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성산별곡 제일 처음 봐봐. 어떤 지날 손님 지나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손님은 정철 자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가 지금 지나가는 손님처럼 여기 머물게 됐잖아. 그지? 그리고 원래 여기서 산 게 아니라 여기 자연 속에 들어와서 사는 거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잠시 머문다라는 의미로 손이라고 얘기한 거야. 화자 정철을 가리키는 게 손이다.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은 그 정철이 여기 정철이 있잖아. 여기 지금 서하당이라는 곳은 이름이 누구냐면 김성원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 사람이 지어놓은 정자가 이름이 서하당이야. 그러니까 정철이 이 성산에 와서 머무는데 김성원이 지어놓은 서하당에 방문한 거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시경정 주인아. 그러니까 서하당은 집 이름이고 시경정은 정자 이름이 되겠네. 주인아 내 말 듣소. 그러면 정철이 김성원한테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치? 인간 세간에 좋은 일 하건만은 어찌한 강산을 갈수록 낫다 여겨 정막산 중에 들고 안이 나시는고. 여기까지. 인간 세간이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거고 좋은 일이 하건만은 되게 많단 말이야. 자, 인간 세상이라는 게 속세고 속세에도 좋은 일이 아주 많은데 어찌하여 강산, 여기서는 성산이 되겠지. 그치? 너 김성원 너는 말이야 친구 김성원은 왜 여기 강산에 들어와서 여기가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정막산 중 여기 성산이겠지. 자연 속에 들고 들어와서 안이 나시는 거, 안이 나오시는가.
여기 성산에 와가지고 다시는 안 나오고 있는 친구 김성원이 안 나오는 이유를 지금 추측하는 거야. 좋은 일인데 왜 안 나오지? 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야. 송근, 소나무 뿌리를 다시 쓸고 죽상을 여기서 상이 책상 같은 그 평상을 말하는 거지. 대나무로 만든 평상이지, 그지? 자리 보아 잠깐 올라앉아 어떤 곳 다시 보니. 자, 이제 소나무 뿌리를 이렇게 다시 쓸고 대나무 평상에 앉아서 잠깐 동안 이게 본 거야. 올라앉아가지고 본 거야. 천변은 하늘 주변인데 여기는 천변에 떴는 구름. 그러면 저기 그 평상에서 저 하늘을 보니까 하늘 끝 가장자리에 떠 있는 게 구름이야. 서석을 집을 삼아. 서석, 여기는 그 성산에 가면 서석대라는 그 시경정 근처에 서석대라는 바위가 있단 말이야. 그걸 말하는 거야. 서석을 집을 삼아 나는 듯 드는 양이 모습이 지급법. 주인과 어떠한 거? 주인과 닮았겠지 뭐. 주인과 어떠한 거? 주변 경치를 딱 돌아보니까 주변도 주인하고 닮아있네 라는 얘기야. 창계, 푸른 계곡물이고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둘렀으니 시경정 앞에 작은 푸른 시냇물이 막 이렇게 둘러싸였단 말이야. 천손운금. 자, 이건 천손운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건 하늘나라 직녀가 짠 비단 같은 구름이야. 아니? 구름을 비단에 비유한 거야. 아니? 천손운금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에 솜씨 있는 직녀가 짠 구름 같은 비단.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구름 같은 비단 같은 미안해. 비단 같은 구름. 어떤 걸까? 구름 같은 비단이네. 구름에 비유했네. 이거는 괄호 묶어봐. 천손운금은 은하수라고 해야 되겠네 여기서는. 은하수를 누가 베어내어 있는 듯 펼치는 듯 헌사하기도 헌사하시자 관동별곡에 나오지만 굉장하기도 굉장하구나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원더풀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세 줄을 묶어야 돼. 창계의 흰 물결부터 헌사하시자 이 세 줄을 딱 묶으면 정자 앞에 흐르는 작은 시냇물의 물결이 은하수 같대. 자, 창계의 흰 물결이 비단 짜놓은 것 같아. 흰 물결이니까 구름이겠고 구름 같은데 비단처럼 고와.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창계의 흰 물결이 은하수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굉장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정서에 직접적인 표현이 나온 부분이 헌사하기도 헌사할샤 그런 뜻이야. 칭찬하고 있지. 예찬 산중에 책력은 달력을 말하는 거고 산중에 달력이 없어 사실을 모르더니 사계절을 모르겠대. 눈아래 해친 경치야. 경치가 철철이 절로나니. 자, 철철이 절로난다는 얘기는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인대로 계절대로 경치가 나온다는 얘기야. 달력 필요 없네. 봄 경치를 보면 지금 봄이겠구나. 여름 경치를 보면 여름이겠구나. 그래서 달력이 없어도 된단 말이지. 듣거니 보거니 하는 일마다 선간 나네. 선간. 신선들이 사는 세상이라 그래서 이거 자연을 말하는 거야. 시경정에서 바라본 자연의 모습은 선간.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하면 선계라고 하지, 그지? 신선들이 사는 세상을 선계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변 경치를 평상에서 봅니까? 대단해. 여기 극찬이지. 선계. 신선들이 사는 세상처럼 보였단 말이야. 예찬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매창 아침볕에 향기에 잠을 깨니. 자, 매창이라고 했는데 이건 창 앞에 매화가 있는 거야. 매화 향기의 아침에 볕에 향기에 잠을 깨니. 아침에 창가에 그 매화 향기에 눈을 뜬다는 얘기잖아. 선옹. 여기서는 김성원. 이 성산에 살고 있는 주인을 말하는 거야. 선옹의 할 일이 곧 업도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선옹이 할 일이 업도 아니하다라는 얘기는 업도 아니하다가 아주 없지도 않구나. 할 일이 있겠구나라는 얘기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문가에 매화 향기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할 일이 있겠지. 그 다음에 울 밑에 양지편에 울은 울타리를 말하는 거고 울 밑에 양지 해가 되는 편에 외씨는 오이씨야. 그럼 김성원이 할 일은 오이씨를 뿌려야 되겠네. 외씨를 뿌려두고 매거니 도두거니 비온 김에 다 다루어내니. 그러니까 김매고 막 도도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루어낸다는 얘기는 손질한단 말이야. 자, 심었으면 심고 그냥 수확하는 게 아니라 잘 돌봐야 되니까 그게 다루어내니 이런 뜻이야. 청문고사를 이제도 잇따리. 청문고사 밑줄 치고 말 그대로 고사야 고사. 옛날에 있잖아. 옛날에 청문 근처에서 오이를 심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진나라 사람 소평이라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진나라가 망해버리니까 나는 이제 망했으니까 저기 어디야 청문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오이나 심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김성원 여기 친구지, 그지? 성산별곡의 지은이 얘 친구 김성원도 그렇게 사는구나 그런 얘기. 소평처럼. 그다음에 망해를 죄어 심고. 망해라고 했지. 망해는 집신을 말하는 거고 죄어 심는 얘기는 이렇게 꼭 메어 심고 죽장 대나무 지팡이를 흩짚는다는 얘기예요. 또박또박 짚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충 짚어가니 도화 핀 신의 길이 도화 복숭아꽃이지 봄이네, 그지? 신의 길이 방초주에
이었어라, 이어졌다는 얘기야. 방초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집신 신고 대나무 지팡이 딱 짚으면서 복숭아꽃 핀 진해길을 쭉 따라가면 방초주니까 향기로운 풀과 그다음에 모래사장이 나오는구나 라고 돼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집신 신고 지팡이 짚으면서 가면 방초주가 나오는 거야. 닦고 닦은 명경중, 명경 밝은 거울이겠지, 그지? 절로 그린 석병풍. 자, 이 바위를 병풍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지? 자, 생각해봐. 명경이라는 얘기는 거울인데 거울은 뭔가 비치는 거잖아. 자, 생각해봐. 시냇물 옆에 병풍 같은 바위가 있거든. 그 병풍 같은 바위 석병풍이 물에 그대로 비친 거야.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맑았다는 얘기를 하겠지, 그지? 그림자 벗을 삼아 서하로 함께 가니, 이 그림자는 석병풍 그림자, 뭐 자연의 그림자를 벗으로 삼고 서하, 자 강으로 갔단 말이지. 도원은 어둠에녀 무릉이 여기로다. 도원 무릉도원 말하는 거야. 무릉 여기 이상향이지. 위에서 말한 거랑 똑같지. 위에서 말한 거죠. 우수향이라고 어옹에 나온 거랑 똑같은 게 무릉도원이지, 그지? 여기서는 무릉과 도원 합치면 무릉도원이 된다. 어옹이라는 작품 앞에서 우수향이 나왔잖아. 그게 이상세계 이것은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도원이 어디며 물어봤고요. 무릉이 여기로다 대답했고요. 문답법을 썼네. 지금 서하당 시경정 앞에 봄경치를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서사, 결사 이렇게 끝나는데 중간에 추나추동인데 춘에 해당되는 거야. 본사라고 해야 되겠지. 계절변화 추나추동이 본사니까 본사 1이 되겠지. 여기 지금 봄경치니까. 자, 그 다음에 중약하고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 나왔네. 겨울이네. 그 봄 얘기 잠깐 하다가 겨울로 점프한 거야. 공산은 빈산이지, 빈산. 빈산이라는 게 뭐야? 뭐 예를 들면 겨울에 인적이 끊어지고 나무는 다 잎은 떨어지고 뭐 이런 거야. 빈산에 쌓인 잎을 삭풍, 겨울바람이 원래는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야. 북풍이라고 하면 돼. 걷어 불어 때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온단 말이야. 아, 쓸쓸하네. 천공은 보통 조물주라고 생각하면 돼. 이 세상을 만든 절대자라고 생각하면 돼.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었대. 자, 그럼 볼까? 옥으로 꽃을 만든 게 뭐냐? 그러면 이 겨울에 내린 눈을 말하는 거야. 눈. 옥으로 꽃을 지어냈다. 옥으로 만든 꽃은 눈이다. 만수, 이건 수많은 거라는 얘기. 만이라는 거, 천이라는 거, 이거 수많은 걸 말하는 거야. 만수니까 수많은 나무, 천님, 수많은 나무, 숲이라고 했으니까. 만수천림을 꾸며봄 내었도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때구름 거느리고 삭풍이 몰아치는데 조물주가 있잖아. 사실은 여기서는 조물주가 천공이 호사로 밑에 줘봐. 호사롭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막 이렇게 뭘 만들어내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천공이 뭘 만들기를 좋아해서 눈을 만들고 그다음에 만수천림을 만들고 막 꾸며놨다는 얘기야. 그럼 또 그다음 볼까? 앞여울 덮어 얼어 외나무 다리 빗겼는데 앞 여울이 덮여 있고 얼어 있고 외나무 다리가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데 막대맨 늙은 중, 아까 뭐랬어? 지팡이 저기 죽장이라고 그랬잖아. 막대맨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어느 절로 간단 말인가? 산홍의 이 부기를 남도로 자랑마오. 자, 산홍은 어흥은 물고기 잡는 늙은 어부지만 산홍은 산속에 사는 늙은이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성산 시경정의 주인 김성원을 말하겠지. 산홍의 이 부기 별표해야 돼. 아주 중요해. 이 부기는 속세의 부기 공명이 아니야. 자연에 누리고 있는 걸 부기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고 즐겁게 살아가는 걸 부기라고 얘기했어. 일반적으로 부기는 부기 공명을 말하는 거거든. 여기서는 다른 뜻으로 쓰였으니까 이 시어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 알았지? 부기를 남더러 자랑마오. 경효굴, 여기서는 경효라는 게 막 구슬로다가 만들어 놓은 굴은 당연히 동물이 되겠지. 경효굴 숨은 세계 찾을 이 있을세라. 찾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렵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왜 만약에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경효굴을 어떻게 찾아와?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있잖아. 부기, 여기서 마음의 만족. 자랑하지 마라. 왜?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듣고 이 아름다운 경효굴에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두렵다 그래. 있을까봐 두렵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좋은 세상 혼자만 즐겨야 되겠다라는 얘기지, 그지? 자,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두고 만고의 인물, 이거 성현들이지, 책 속에 위대한 사람들이지. 만고의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굉장히 많고 호골도 굉장히 많구나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책 속에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예찬하고 감탄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하늘 삼기실 때, 하늘이 만들어질 때 곧 무심할까마는, 무심이라는 얘기가 뭐 의도나 마음이 없을까마는 어찌한 시운은 보통 시대라고 하지, 시대. 어찌한 이 시대가 흥과 망이 있었는고.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건 하늘이 만들 때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걸 만들진 않았을 거야. 근데 이 시대를 살아보니까 흥하고 망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품도 끝이 없네.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구법이지.
자, 그러면 만고의 성현들을 만난 것에 대한 감탄을 얘기한다면 뭐라 하냐면, 하늘이 인간을 만들 때 어찌 무심하게 만들었겠냐마는, 무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어찌된 시운이 시대가 흥했다 망했다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고 애달픔도 끝이 없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기산의 늙은 허유도 나왔네. 이거 귀 있잖아. 귀. 더러운 말을 들어서 귀를 씻은 고사 있잖아. 허유가 있잖아. 기산에 들어왔는데, 여기 자연이야. 그 황제가 들어오기 전에 허유한테 이랬어. 내가 벼슬을 줄 테다. 부용을 누리게 해줄 테다. 그랬더니 허유가 이 기산에 오자마자 시냇물에다 이 귀를 막 닦았어. 왜 그래? 그랬더니 밑에서 소에다 물 먹이로 한 허부라는 그 목동이라고 할까. 늙은이가 왜 여기서 귀를 닦냐 그랬더니, 내가 들어올 때 더러운 말 들어서 씻었다 그랬더니, 이 소부가 있잖아. 소를 끌고 저 상류로 가는 거야. 왜 상류로 가냐 그랬더니, 너 더러운 말 들어서 귀를 씻었잖아. 그 더러운 말 들은 씻은 물을 나는 우리 소한테 먹일 수 없다 그러면서 저 상류로 올라간 거야. 그게 소부 허유 고사거든. 이게 역시 고사란 말이야. 박소리 핑계대고 지조가 가장 높다. 그러니까 소부 허유는 지조의 대명사란 말이야. 알았니? 표주박소리 핑계대고 지조가 가장 높다. 여기서는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핑계를 댔다라는 의미로 박소리 핑계대고 라는 뜻이. 알았지? 자, 그럼 여기 지금 기산영수 얘기는, 기산의 늙은이 허유가 귀는 어찌하여 씻었는가? 그건 더러운 말 들었으니까 박소리, 표주박 핑계대면서 허유의 지조가 가장 높구나, 이렇게 예찬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소부허유는 모두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충신이고 고사를 인용했다고 생각하면 돼. 인심이 낮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자, 인심이라는 게 낮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세상일이지. 세상일은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 세상일, 세사는 속세의 일을 말하는 거고, 이 세상일은 모두 마음의 근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엊그제 빚은 술 나네. 술 나면 무조건 고전 시간은 풍류라고 해서 풍류. 술이 어느 만큼 익었나니, 얼만큼 익었을까?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술병을 잡고 서로 주고받고 실컷 기울여서 따르고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그럼 여기서 술이라는 건 풍류, 동시에 마음의 시름, 여기서 세사의 시름이라고 했잖아. 험한 시름, 세사를 잇는 도구로 사용된 게 술이다. 마무리. 검은고 줄에 얹어 풍입송을 타자꾸나. 술 먹었으니까 이제 노래를 해야 되겠지, 그치? 풍입송. 원래는 이게 태평성대 기원하는 노래야. 풍입송을 타자꾸나. 송인동, 주인인동, 손님인 듯, 미안해. 손님이고 주인이고 둘 다 잊어버렸어라.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 다 하나가 됐네. 주객일체라고 해야지. 주객일체. 손님도 주인도 따로 없다. 모두 하나다. 주객일체. 공중에 떴는 학이 여기서 학은 김성원을 말하는 거고, 시경정 주인이다. 이 고을에, 이 골짜기, 이 마을에라고 해도 되고, 이 고을에 진선, 진짜 신선이다. 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철 입장에서는 이 성산 시경정에 살고 있는 김성원이 진짜 신선이라고 얘기한 거야. 요대월하에 행여안이 만났는가? 요대월하. 월하는 게 달빛 아래서 행여, 다행히도 안이 만났는가? 만났다는 얘기를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요대월하에 행여안이 만났는가? 이 말은 해석을 하면 요대월하, 달 아래서 혹시 만나지 않았는가?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자, 생각해봐. 여기 지금 김성원이 진선이라고 그랬잖아. 신선이라고 얘기한 거야. 정철이 뭐라 했냐면, 야, 신선들이 사는 저 세상에서 나 만난 적 없니? 그럼 결국은 자기도 신선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손이 주인도로 이르되, 자, 정철이 김성원한테 그러는 거야. 그대 그인가 하노라. 그가 바로 위 말한 진짜 신선이다. 자, 그래서 김성원 자네는, 그대는 진짜 진선인 것 같아. 노라는 1인칭이니까 여기서는 정철이 하는 말이고요. 그 대상자는 김성원을 진선이라고 얘기한 거다. 중간에 요대월하 행여안이 만났는가, 이거는 손님인 정철이 자기도 신선이라고 얘기한 거라 뜻이야. 자, 그래서 이게 서사, 봄, 추나 추동, 결사, 이렇게 여섯 부분으로 나눠진 가사인데, 우리 지금 교과서 부분은 처음 시작하고 그다음에 봄, 그다음 점프하고 겨울로 끝난 거야. 요 뒷부분은 결사가 나오겠지, 그지? 이 뒷부분은 김성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전하겠지. 진짜 나도 너 말대로 신선처럼 살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 이거 뭐 3, 4조, 4, 4조에 사음보 연속체 가사지요, 가사. 시조가 분량이 팍 늘어나면 가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시경정 주변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었어. 아까 감탄하면서 예찬했고, 고사 나왔네. 고사. 허유의 고사를 인용했지. 허유는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지조와 절개라는데 이건 거리가 좀 있고, 그냥 소부 허유는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대표적 인물이라고 내가 다시 정정을 할게요. 지조 절개하고는 거리가 있다 좀. 여기서는 자연 속에 살아가는 예찬이기 때문에 소부 허유는 자연 속에 살아가는 청빈한 삶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고사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계절적 배경, 이건 전체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지금 수록특강에서는 봄하고 점프해서 겨울로 갔지만 실제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이 시상전개의 기초가 된다. 알았지? 그 다음에 김성원 주인을 신선이라고 얘기했고 자기도 또 역시 신선이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양반 가사답게 정철이 양반이기 때문에 양반 가사답게 한문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고사도 많이 인용했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서리법도 나왔고요. 서리법은 성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적 표현을 썼어. 그 다음에 아까 나온 있을세라 누가 찾아올까봐 두렵다라고 하는 의구형이라고 이걸 의구형 어미도 쓰고 있다. 이게 지금 수능특강의 성산별곡의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수필 유종호 교수님의 고향을 한번 볼게. 이 글은 제일 처음에 무릉도원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상향이거든. 위에 나온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거야. 어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성산별곡도 마찬가지고 자연에 대한 예찬이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했는데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시작해. 한번 볼까? 무릉도원 얘기를 전하는 도연명이 도화원기라는 책 속에 복숭아 피고 신선들이 사는 것을 무릉도원이라고 그랬지. 그치? 복사꽃 지천으로 피는 마을에 복숭아 나무 집 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보는 것은 결코 부질없는 공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도연명이 생각했던 이상적 세계가 복사꽃이 막 지천을 폈어. 그러니까 도연명도 혹시 복사꽃집 아들 아닐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앞부분은 갑자기 무릉도원 도연명 얘기 나오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종달새도 뜨지 않고 꽃나무도 없는 삭막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란 어린이가 뒷날 구상할 낙원을 상상해 본 것은 섬찟한 일이다. 자, 여기 이제 비판적으로 나왔는데 뭐냐면 아까 나왔던 어옹에서 부정적 이미지하고 긍정적 이미지 대비를 했었는데 그 속세, 홍지라고 똑같은 게 뭐냐면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던 아이들이란 말이야. 얘는 경험이 없으니까 종달새가 이상적 공간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 종달새가 있는지도 모르고 꽃나무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아파트에서 산 이 아이가 자라서 만약에 이상적인 공간이 어디지 그러면 얘네들이 다 빠져버릴 수도 있다고. 끔찍하지. 그런 얘기야. 자연이 없는 인공낙원은 편리할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마음의 고향은 되지 못할 것 같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을 얘기한 거야. 아파트 단지에서만 자란 아이는 자연이 없어. 인공밖에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내 자신이 시골 출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이 유종호 지은이는 우리가 인간이 구상하는 그 이상적 공간 있잖아. 이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던 현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이상적 공간을 구상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야. 시골에서 살아본 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얘기야. 나의 낙원에서 만발하는 봄꽃은 살구꽃이다. 그럼 살구꽃을 빼놓고 이상적 공간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알았니? 그러면 이 사람은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서 이상적인 공간에 있어야 될 것들을 좀 떠올린단 말이야. 근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일 거야. 병렬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면 돼. 우리가 구차했던 시절 고향의 4월을 그나마도 살만하게 했던 것은 여기저기 뭉게구름처럼 댕그랗게 피어있던 그 살구꽃이었다. 그러니까 구차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가난하고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게 살았단 말이야. 아쉬워서 살았을 때도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준 게 살구꽃이야. 그럼 이상적 세계에는 반드시 살구꽃이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 살구나무 아래 섰을 때 온통 머리를 취하게 했던 꿀벌 소리, 얘도 마찬가지지. 살구꽃이 있으면 꿀벌도 있어야 되겠지. 살구꽃이 없는 낙원은 내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낙원처럼 벌써 낙원이 아니리라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필수야, 필수. 살구꽃은. 내 낙원에 길가에는 푸른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 푸른 나무도 역시 있어야 될 거. 그것은 플라타나스도 아니고 은행나무도 아니다. 현사시나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푸른 나무는 현사시나무겠네. 위에서 말한 대로 해볼까? 살구꽃, 꿀벌소리, 현사시나무. 이런 게 다 지은이가 생각하는, 구상하는 아주 이상적인 세계에 있어야 될 것들이지. 그것은 바람에 나붙기는 키 큰 미루나무다. 미루나무. 자, 잘물 나왔어.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목으로도 쓸모없다 치더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이상적 공간에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그 미루나무란 말이야. 키 큰 미루나무, 현사시나무. 누가 뭐라건 내 낙원의 가로수는 단연코 미루나무다. 집을 나서서 무작정 표표의 길을 떠나고 싶었던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그러니까 막 떠나버리고 싶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막 이랬던 게 한두 번이 아니래. 그때 남북으로 뻗어있는 신장로에서, 신장로는 지금 뭐 큰 길이라고 할게, 어서 오라고 이파리를 흔드는 것이 미루나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줬던 게 미루나무였네. 미루나무는 나그네의 훌훌함, 서름 이런 것들을 아는 고향의 바람잡이였다. 고향의 마을 소리, 고향 마을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이거 유치원의 깃발에 나오는 구절이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는 없지만 아우성 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루나무가 막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그 이파리가 흔들리는 게 나를 그 훌훌함, 나그네의 훌훌함, 서름을 알아주는 것 같아.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중략. 나의 낙원에는 말할 것도 없이 새소리가 나다. 역시 새소리도 들어가야 되겠지. 종달새라고 하기보다는 노고질이라고 적는 것이 더 어울리는 저 초봄의 새 지적임이 떠오른다. 종달새가 노고질이니까 노고질. 그러니까 한 4가지 정도 나왔잖아. 살구꽃, 꿀벌소리, 미루나무, 그지? 그 다음 마지막에 노고질까지. 이것들은 여기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 공간을 채워야 되는 것들이야. 어울리는 것들이지. 보리이삭 보다하면 종달새 간다지 떠나는 그날에도 보리피리 불어주마.
자, 이 글쓴이가 어린 시절에 보리밭가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시절이 다시 올 리는 없지, 그지? 다시 어려질 수는 없으니까. 다시 돌려준다 하더라도 우리 편에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됐는데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면 그때 너무 구차하게 살아서 싫은데 라고 할 수도 있어. 알았니? 험난한 세월이 안겨준 쓴잔의 뒷맛이 아직도 혀 끝에 남아있지 않은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말이야. 쓴잔. 그러나 초봄에 노고지리와 초여름에 뻐꾸기 그들 없이 나의 낙으로 완결되지 못한다. 여기 또 하나 추가돼야지. 뻐꾸기. 그리고 또 있대. 뭔데? 소리보다도 모양으로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장식했던 여름철의 황색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가을날의 기러기 때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이들이 낙원을 떠난 지는 참으로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낙원을 떠났다는 얘기는 그리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뜻이고 나의 낙원에는 또 강이 흐르고 모래톱이 있고요. 강물도 있어야 돼. 모래톱도 있어야 돼. 모래톱에서 만리성을 쌓은 적이 있다. 이거 경험이지, 그지? 만리성이라는 게 이게 아주 큰 모래를 갖고 뭔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과장법이야. 그렇다고 말리나 되는 성은 아닐 거 아니야. 과장.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쌓으며 헐며 긴 만리성을 쌓았어. 목적은 없지, 그냥 놀이니까. 또 강가에서 돌팔매질도 했고요. 멀리 가는 것이 미래의 행복의 지표인 양, 뭐뭐딘 양, 지급법 던지고 멀리 가게 또 던지고 나였다. 경험이네. 어린 시절의 경험. 회수할 길 없는 팔맷돌과 무너진 지 오래인 성벽을 나의 낙원은 지금껏 간수하고 있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여기 나의 낙원이라고 했으니까 과거에 어린 시절에 있었던 행복했던 곳에 있었던 것들이지, 그지? 아직도 그대로 있을까? 이런 거야. 여기까지 적어보니 나의 낙원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가난해.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느꼈던 낙원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냉장고가 없고 아까 아파트라고 했는데 이게 냉장고 다 똑같은 말이야. 비판적인 대상이 냉장고, 아파트, 자동차, 아스팔트. 있는 것은 푸른 하늘, 이건 긍정이지. 총명한 나날 긍정, 맑은 공기 긍정, 구차한 이웃들 뿐이다. 노고질이 뜨는 보리밭과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몸이 기울어진 미루나무, 그 다음에 나룻배가 떠있는 강물이 있을 뿐이다. 낙원의 구상은 아무래도 고향과 어린 시절의 재구성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인가 보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나 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내용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적 세계는 어린 시절 그걸 벗어날 수 없고요. 가난했던 고향, 어린 시절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상적인 세계를 떠올릴 수는 없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끝난 수필이란 말이야. 내용은 그렇죠.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럼 수필 내용을 봤으니까 이 수필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이 수필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떠올리는 이상적 세계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지은이가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이상적인 구성물들을 막 떠올리고 있는 거지. 그지? 어린 시절의 체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끝났어. 그 다음에 처음에 아까 무릉도원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독자의 관심 유발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적인 거하고 자기가 느꼈던 자연적인 거하고 대비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성하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병렬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병렬적. 하나 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낙원을 구성하는 구성물들이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살굿것이나 꿀벌 소리는 위로와 위안을 준다. 라는 부분. 미루나무, 얘는 뭔데? 내 마음을 헤아려준다. 바람잡이라고 아까 얘기했고. 노고지리와 뻐국새, 또 황새 기러기, 얘네들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란 뜻이고, 강과 모래톱도 나오지, 이거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고 얘기하면 돼. 자, 그러면 문제 확인하면서 자, 내용을 더 확실하게 정리해보자. 자, 1번. 가하구나, 어음과 성산별곡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야. 가장 적절한 거. 어음과 성산별곡의 공통점. 자, 1번. 작중의 인물의 삶을 본받아서. 틀렸지? 본받는 게 아니야. 그처럼 살아보겠다는 화자의 의지. 아니고요. 그다음에 2번. 긍정적인 인물의 삶을 비추어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는 거 아니. 이건 예찬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속세의 삶, 부정적인 것들을 멀리하겠다. 나는 긍정적인 걸 취하겠다. 그런 부분이니까 이건 관계가 없고요. 3번. 삶에서 만족을 느끼는 작중인물의 삶을 예찬하는 화자의 태도만 쓴다. 자, 나부터 얘기했거든. 정철이 김성원을 예찬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가에서 어흥에서는 어흥의 삶을 예찬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평생 동안 수운향 이걸 누리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어흥의 삶이 그렇단 말이지. 예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답은 3번이다. 여기서 작중인물의 삶을 예찬한다. 누구? 어흥과 김성원을 예찬하고 있는 거지. 3번이 정답이야. 4번. 자신 추구하는 이상이 투영된 역사적 인물 X.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과거의 결핍된 삶에 견주어 현재 삶을 다행스러워하는 화자의 목소리가 나타난다. 그러면 과거의 삶은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고 했는데 가에서는 과거하고 현재가 대비된 게 아니라 여기는 긍정과 부정, 쉽게 얘기하면 공간의 대비는 나오지만 시간의 대비는 안 나오는 거야. 나에서는 손님은 손님의 과거의 삶과 손님의 현재의 삶을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비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두 개 다 틀린 거지, 그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2번 가의 시상전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찾는 거야. 1번 일행과 이행의 부정어를 매개로 인물이 멀리하는 삶과 실제로 영위하는 삶을 각각 나타냈다. 자, 1번에 봐봐. 헛된 삶을 어떻게 한다고? 멀리한다 그랬지. 헛된 명예에 조급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거 헛된 명예. 수은양 이거는 긍정적이야. 긍정적. 그러니까 두 가지는 반대잖아. 반대.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선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거부감을 나타내는 거지. 자, 2번 보면 3행의 형사가 된 계절과 4행의 형사가 된 계절의 이미지가 상반된 틀렸어. 왜냐하면 봄은 이래서 좋고 가을은 이래서 좋다. 그러니까 봄과 가을의 계절적 특징을 말한 거지 이게 상반된 게 아니야. 그리고 봄이건 가을이건 여름이건 겨울이건 모두 예찬하는 거야. 예찬. 알았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상반이라는 단어 때문에 틀렸다. 분위기 다 좋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자, 2번이 틀렸네. 3번 5행의 부정적 대상과 6행의 긍정적 대상이 다른 색채로 아까 얘기 나왔었잖아. 자줏빛 여기서는 초록색 초록빛 시각 색채대죠. 맞았고요. 4번에 7행에 묘사되어 있는 시적 정황이 8행의 정석 표현과 조응을 이루면서 시의 주제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러면 뱃노래가 흥겹대. 흥겨움은 왜 흥겨워? 라고 얘기했더니 벼슬을 하찮게 여기고 자연 속에 살아가니까 흥겨울 수밖에. 이게 정서의 조응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 그치? 결국은 자연 속에 살아가는 건 흥겨움이라는 걸 압축하고 있는 거야. 자, 맞았고 5번 일행의 추상적 시어가 8행에선 유사한 의미의 다른 시어로 표현되면서 시상의 안정감이 강하다. 이 시상의 안정감이 바로 수미상관 같은 거야. 알았니? 헛된 명예하고 옥당벼슬은 정반대의 시어잖아. 그치? 유사한 의미의 다른 시어라고 그랬잖아. 둘 다 부정적이니까. 그치? 헛된 명예도 속세의 삶이고 옥당벼슬도 부귀공명이니까 헛된 명예가 갖고 다른 똑같은 뜻인데 다른 시어를 썼고요. 수미상관에 해당한다. 맞았죠. 정답은 틀린 게 2번이 틀렸다. 3번 해볼까? 3번 나에서 손님이 정철이 주인 김성원을 대하는 태도. 딱 한마디 나왔어. 뭔데? 진선. 진짜 신선 아니냐? 정말 부럽다. 뭐 이런 거 있지. 4번이 정답이네. 손은 주인의 삶을 의아해했어. 이유는 뭘까?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 얼마나 좋길래 한번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아. 라고 했다가 아유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네. 거의 신선이네. 이렇게 하면서 끝난 거야. 정답은 4번이다. 비교적 쉬운 문제였어. 4번으로 갈게. 다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아까 얘기했지만 서사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결사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6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얘기해서. 자, 그러면 1번 동일한 체험에 대해 상반된 가치를 부여하여 대조한 후 이를 종합하고 있다. 그러면 각각 반대 얘기하다가 나중에 토탈 합쳤다는 얘기야. 상반된 가치는 없지, 그지? 상반된 가치는 없어. 자기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았던 거 있었던 거 얘기하는 거니까. 2번 심적 갈등의 발생과 전개, 해소에 이르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심적 갈등이 발생하고 전개하고 그러면 이게 한 스토리가 돼야 되거든. 한 스토리 아니지, 그지? 한 스토리가 아니야. 한 스토리가 아니고 옛날 추억을 하잖아. 갈등 이런 것도 없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장소에 이동하는 순차적인 여정에 따라 아니지. 그래도 이동이 아니고 뭐야? 생각 떠오르는 걸 막 이렇게 달리 떠오르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연관성이 없으니까 병렬적 구성이라고 얘기한 거야. 인과적이 아니고 병렬적이고 연속적으로 제시했다는 얘기는 뭐 연속이라는 건 이어졌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전체적으로는 어린 시절에 좋았던 이미지들만 연결이 돼 있지 실제로 소재들의 내용상의 뜻의 개념으로 이어진 건 아니야. 알았니? 이미지는 연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어. 이것도 틀렸고 4번 한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소재들을 이미지를 중심으로 맞잖아. 병렬적으로 제시했지. 이미지 중심이 뭔지 아냐? 어린 시절에 좋았던 것들 그거 꼭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 낙원에. 그러니까 얘들 다 있어야 되고 좋은 거란 말이야. 그게 이미지라고. 그리고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병렬적이라고 얘기해. 정답 4번. 그다음에 5번 두 사건의 비교를 통해 그 공통점 X지, 그지? 사건도 없지만 틀린 해석이지. 정답은 4번이고. 자, 문제 5번으로 볼까? 문맥을 고려하여 기억부터 미음의 내용을 이해한 거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1번 자연이 만든 경치를 통해 각 계절의 풍치를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산중에서 책력을 굳이 마련하지 않아도 봄은 봄의 모습이 여름은 여름의 모습이 저절로 나와서 달력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지. 맞지? 그지? 2번 산홍이 누리는 즐거움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받을까 우려한다. 아까 얘기했지. 그거 얘기 자랑하지 마. 사람들이 경욕을 다 몰려오면 어떡해. 나 걱정돼. 라고 얘기한 거야. 맞았지? 그지? 3번 수많은 호걸들의 흥망이 담긴 비밀을 술을 마시며 깨달았다는 뜻으로 벌써 틀렸어. 손이 흥망을 초월한 산홍의 삶을 오랫동안 선망해 왔음을 알려주는 표시다. 전혀 해석이 틀렸지, 그치? 여기 수많은 호걸들을 통해서 책 속에 있는 호걸들을 통해서 실험을 졌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실험을 졌다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영웅 호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다 보니까 얘가 왜 망했지? 얘가 왜 새로 나왔지? 이 비밀을 알게 됐다는 얘기야. 아니?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많은 호걸들에 대한 실험이 풀렸다. 근데 여기서 흥망성쇠는 현 시물에 있는 거니까 이거를 책과 연관시키면 안 돼. 흥망성쇠는 현재 시물에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손님은 김성원 산홍을
오랫동안 선망해왔다?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게 그 다음에 나온 거야. 그래서 정답은 지금 3번이 이상하다는 얘기지. 뭐가 이상하냐면 여기선 술을 마시며 몇 개 달았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X. 손이 흥망을 초월한 사람에서 오랫동안 X. 오랫동안 선망했다. 이것도 아니야. 내용이 앞뒤가 다 틀렸어. 알았지? 책을 읽어서 호걸들의 어떤 흥망의 비밀을 알게 됐다. 그런 뜻이야. 자, 4번. 글쓴이가 자연이 없는 낙원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구상하는 낙원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반영됐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수필을 썼기 때문에 전제를 삼는 거지. 맞았고. 5번. 미음. 어린 시절의 삶을 아름답다고 여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를 온전한 낙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험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게 지금 미움이란 말이야. 미움에서 거기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 누구나 어린 시절을 낙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왜?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게 미움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틀린 해석은 3번이 틀렸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마지막 6번 봐봐.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다를 이해하고다. 자, 시간, 공간은 인간의 삶과 세계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틀이지. 작가 또한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축이나 이것저것, 그것 같은 공간축 바탕으로 작품의 구도를 짠다. 시간, 공간의 축들은 서로 직조되기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겹치고 하나의 작품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직조라는 게 원래 옷감 짜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간의 세 축은 하나의 시간으로 묶여 통합적으로 동그라미. 시간의 세 축이 과거, 현재, 미래인데 이게 하나가 되버렸네. 구별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시간, 공간의 축을 바탕으로 작품에 접근하면 화자나 인물의 삶과 정서를 더욱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 공간에 관한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럼 6번에 볼까? 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1번. 가에서 어흥이 머무는 공간은 평생 동안 시간의 지표와 직조함으로써 평생 머물렀대.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만족한 삶을 누리는 삶의 깊이를 압축하고 있다. 맞았지? 계속 머물렀다면. 2번. 나에서 도화, 이건 봄이고 눈, 이건 겨울이지, 그지? 그럼 얘는 시간이란 말이야. 계절상으로 얘기했으니까. 두 계절 간의 시간의 차이를 없애고. 왜? 자, 도화가 있는 봄이나 눈이 가득한 겨울이나 다 만족스럽다는 얘기야. 그럼 통합이 돼버리는 거지, 그지? 맞았고요. 3번. 아까 이미지 중심의 통합이라는 거야. 다의 과거의 공간인 시골, 어린 시절에 누렸던 자연 환경에 대한 기억을 가상적 낙원에 전시킨다. 그러니까 이 낙원을 떠올렸단 말이야. 근데 옛날 과거의 어린 시절의 그것들을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지. 이 형상화 시킨 거야. 시간의 전이라고 해도 되고 기억의 전이라고 해도 되지. 여기선 공간의 전이가 되겠지. 과거 어린 시절의 공간, 현재 이상향 그 공간을 과거의 공간으로 채워버렸다는 얘기야. 4번 수운향, 이상적 세계, 자줏빛거리. 나에서는 인간 세간, 정막산중. 이 대비되지, 둘 다. 수운향은 긍정, 자줏빛거리는 부정. 인간 세간 부정, 정막산중 긍정.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는 공간적 구도를 통해서 대비된 공간이고, 화자가 목도하고 있는 인물의 평화로운 삶. 여기서 목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야? 그러면 가에서는 김성원이, 나에서는 가에서는 어옹, 나에서는 김성원이. 각각 훌륭해. 너네들이 살고 있는 수운향이나 여기 정막산중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맞았고요. 5번. 나에서 주인이 현재 머무는 공간을 선간, 신선들이 사는 세상. 다에서는 글쓴이가 현재 회상하는 과거의 공간을 낙원에 빗댐으로써 그것을 어떤 결핍도 없는 이상적 공간으로 미화하고 있군. 자, 여기 지금 보면 결핍이 없는 곳은 어딜까? 신선의 세계가 결핍이 없지. 완벽한 곳이 나란 말이야. 근데 다는 아니야. 다에서는 뭐라 했냐면 가난하고 초라하고 구차한 이웃이 살고 있다 그랬잖아. 그럼 구차한 이웃은 배고프고 가난하다는 얘기니까 결핍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과거의 어린 시절의 삶이 무조건 다 좋은 거냐? 그건 아니고요. 구차한 이웃도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는 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정답은 5번이 틀렸다. 여기까지.